아, 보십시오. 아니, 미안해. 의원들 70분이 모인 모임입니까? 일로 공보 모임, 국민의힘 공보 모임 이라고 났잖아. 조영 원내대표님이 대구 내려가셔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의원님 이름 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어제 대통령 발언 보면 교통 정리가 됐다는 시각이 무슨 소리입니까? 김기현이 아니, 정말. 대통령은 아니, 정말. 한동훈 작전가에서 부인하셨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통령께서 지금 교통정리를 하십니까? 전당대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승민 한 명을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을 7대3을 뭐 9대1로 바꾸고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좀 삼류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관님을 차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 예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특히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정치권 소식 외에도요.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귀국 현장을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대표팀을 떠나는 벤투 감독, 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축구 전문가 복국장과 함께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왜요? 축구 전문가예요. 축구 네. 전문가예요. 네. 네. 잠시 후에 제가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면은 대표팀이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을 지금 현장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수속을 마치고 잠시 후에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16강 잠시 앞에서는 저희가 축구부 회의를 하고 그다음 정치부 회의로 갈게요. 자,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태국 전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현장에 많은 인파들이 몰렸죠. 네, 그 현장에는 이제 대표팀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유니폼과 태극기를 축구 팬들 그리고 취재진들이 모여서 이제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넘게 동고동락하고 월드컵에서 16강이라는 성적을 거둔 우리 태극 전사들이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이후 대표단을 위한 간단한 환영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선수단 전원이 귀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단 중에서 이제 그 카타르에서 뛰는 이 큰 정우영 선수 그리고 독일에서 뛰는 작은 정우영 선수 그리고 사우디에서 활약 중인 골키퍼 김승규 선수를 제외한 그 전원이 귀국을 합니다. 다만 이 항공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선수단은 둘로 나뉘어 오는데요. 벤투 감독과 이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등 이 선수 10명은 지금 직항편으로 귀국했습니다. 나머지 코치 5명과 선수 14명은 두바이를 경유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단이 이제 둘로 나눠서 들어오는 건데,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벤투 감독과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선수 등 10명은 잠시 후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포기하지 않고 16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뭐 9%의 기적을 썼는데 당연히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때도 비록 16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이 3차전에서 당시 세계 1위였던 독일을 2대 0으로 격파했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겼는데요. 당시 수많은 축구 팬들이 귀국하는 선수들을 맞이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모였는데 일부 팬들이 고함을 지르고 달걀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 바 있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이번에는 축구 대표팀 복귀 일정에 맞춰 보안 요원을 더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 12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이란 쾌거를 이루고 온 우리 대표팀이죠. 뜨거운 박수만이 가득하게 바라봅니다. 네, 아마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로 제가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선수단이 귀국을 했습니다. 일단 뭐 상당히 몸도 피곤할 텐데 일단 오늘은 휴식을 취하고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복국장과의 약간 소고기 회식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누가? 제가요. 선수단이 오시면 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껴가지고 제가 할 알아서 수 할게요. 있을까 네. 싶었는데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내일 저녁에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전한 우리 대표팀과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오찬 가능성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선수들의 컨디션,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변경을 한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고요. 앞서 윤 대통령은 브라질과의 16강전을 앞둔 파울로 벤투 감독 그리고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었죠. 어려운 국가 상황에서 이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줘서 고맙다 이런 말과 함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찬이었다 이제 만찬으로 이제 변경이 됐군요. 자, 이번 대표팀에 많은 해외파 선수들이 포함이 됐죠.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손흥민, 황희찬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본인들의 리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쯤 돌아가는 겁니까? 네, 이번 카타르 올림픽은 처음으로 겨울에 열렸기 때문에 이전 대회 때와는 달리 유럽의 주요 리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정우현 선수와 김승규 선수는 곧바로 소속팀에 복귀를 했고요.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6일,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스페인 라리가는 29일 리그가 재개가 됩니다.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이탈리아 세리아 A와 이재성 선수가 속한 독일 분데스리가는 내년 1월부터 일정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한국에서 휴식을 취한 뒤 곧 각자의 리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시즌을 끝낸 이 K리그와 J리그 선수들은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A매치 기간인 내년 3월 말쯤부터 대표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안컵 준비 체제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안컵이 당초 이제 내년에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중국이 이 개최권을 반납을 했죠. 그러면서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카타르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시안컵 역시 이제 극심한 여름 더위를 피해서 2024년 1월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60년 이후에 이제 아시안컵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이 주요 선수들의 기량이 이제 절정에 오른 만큼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정상 탈환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4년여간 우리 대표팀을 이끌어왔던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휘봉을 내려놓잖아요. 빌드업 축구라는 또 새로운 축구는 아니죠. 축구를 이제 접목시켰는데 이따가 이제 본인의 직접 육성도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르투갈 출신의 벤투 감독은 외국인 사령탑으로는 사상 첫 원정 16강의 쾌거를 이뤄내서 이 재계약이 유력해 보였는데요. 이 대한축구협회 측과 계약 기간에서 이견을 보였던 게 결별의 배경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이 끝난 뒤에 우리 협회가 재계약을 제의했고 벤투 감독은 2026년 월드컵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길 바랐는데요. 협회는 월드컵에서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2023년 아시안컵까지만 재계약한 뒤에 이 성적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벤투 감독은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벤투 감독은 대표팀 감독 중에서는 역대 최장기간 부임을 했죠. 그간 이 선수비 후 역습 전략에 익숙했던 우리 대표팀에게 강한 압박과 점유율을 높이는 빌드업 축구를 주입을 했고요. 그 결과 12년 만에 이번에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축구협회는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월드컵 일정이 마무리가 된 만큼 새 감독 선임 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갑자기 TV를 켜신 분들은 뭐 잘못 틀었나 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정치부 소식을 이제 전할 텐데, 정치권 소식을 전할 텐데, 우리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이 탄 비행기가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장 상황이 들어오면 바로 연결을 할 예정인데 상황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늦어지면 저희가 일단 발제를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현장을 연결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이제 다음 월드컵에도 기대가 모아지잖아요. 모든 선수가 제 역할을 잘해줬지만은 특히 이번에 영건들의 활약이 빛났죠. 네,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나면서 비록 8강행의 꿈은 좌절이 됐지만 20대 젊은 선수들이 눈부시 활약을 펼친 덕에 다음 월드컵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4경기 5골 가운데 무려 4골이 영건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가나전 2골의 주인공 바로 K리그 득점왕에 빛나는 조규성 선수입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본선 한 경기에서 멀티골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포르투갈전 역전골의 주인공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무대를 누비고 있는 황희찬 선수도 있습니다. 또 브라질전에서 그림 같은 중거리 슛으로 브라질 골문을 연 백승호 선수, 거기에 나왔다 하면 경기장 분위기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이강인 선수까지 4년 뒤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조합인데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멋진 활약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 인천공항 현장 상황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단 귀국은 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도착을 했고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모습인데요. 자, 저희가 이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발제를 들어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면은 바로 인천공항 현장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보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에 들어간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달 공개 토론과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거쳐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반가운 얼굴 보시기 전에 뉴스픽 5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내년 설에는 최장 파업 D-2, 2살 어려진다, 당선 무효 위기, 과반 굳혔다로 잡아봤습니다. 마스크와 함께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지난 4월 18일 무려 757일 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날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남았습니다. 당시 코로나를 열심히 취재했던 저 울체커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의 고기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영업을 시작하는 오후 5시가 조금 지나자마자 이미 몇몇 식당은 만석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해제 영향을 1, 2주 정도 지켜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야외 마스크 해제 논의도 다시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때 다시 논의에 착수했던 방역 당국, 결국 한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2일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코로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이제 정말 실내 마스크만 남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곧 실효성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어차피 실내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가 더 많은데 실내 마스크 의무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사태에 지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실내에서 어차피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거는 이제 공기 중에도 오염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드디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중앙대책안전본부 회의에서 방향, 그러니까 큰 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요. 오는 15일엔 공개 토론을 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번 달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의무 조정 시기,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러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의에 먼저 불을 댕긴 건 정치권입니다. 시작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이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또 자율방역에 대한 국민들 이런 것들이 정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위험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판단이 써서라도 방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방어하는 게 맞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현재 방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뒤이어 여기에 동참했고요. 이 지자체에서 시작된 주장은 중앙 정치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힘을 보탰죠. 앞서 지난 9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찌감치 이제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한 것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이제 실내에서 벗는 거를 미리미리 검토를 좀 해놔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벗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산업 쪽에서 보면 마스크를 생산하는 분들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수요가 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다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검토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네, 이 의무 해제에 불을 댕기는 건 정치가 할 수 있는 영역일지라도 정말 해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건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다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 겨울철 유행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벌써 19일째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제 겨울 시작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까지 18만 명, 20만 명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요. 지금 비가 가랑비가 하루 종일 오는 거하고 1시간 바짝 오는 거하고 결국 옷 젖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대로 노출되면.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400 수십 명이 지금 생사를 헤매는 이 상황. 이것이 지금보다는 더 안정이 돼야 우리가 좀 더 이제 코로나19 이제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취급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 저조한 동절기 백신 접종률입니다. 정기석 단장은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이 60세 이상 중에서는 50%, 감염 취약시설 거주자 종사자의 60%를 제시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60세 이상은 23.2%, 취약시설 관계자는 3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8세 이상으로 좀 더 확대해보면 8.8%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 말고도 방역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지점은 더 있습니다. 왜 지자체 차원에서 의무 해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느냐는 겁니다.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의 문제가 마스크를 벗자거나 마스크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가 되는 곳이 더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스크라고 하는 게 방역 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권고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 위주의 접근이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가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쓰자와 벗자의 양분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방역 당국의 브리핑을 좀 꼼꼼하게 보면요. 의무 해제라는 용어 안 씁니다. 의무 조정이라고 합니다. 백경란 청장은 오늘 조정 방안 중에 하나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 등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무가 풀리는 곳에선 과태료도 더 이상 매기지 않겠죠. 코로나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요. 정치권의 섣부른 개입으로 방역을 급하게 풀었다가 논란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요. 시행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역대 최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 환자를 기록하면서 5주 만에 멈춰 섰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도 반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식당가는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워낙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곤 하지만 실제 모임 취소 등 그 여파가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내 취소 전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예약 잡혀있던 것. 네, 과학 방역까지 내건 이번 정부인 만큼 이번에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실내 마스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합니다. 대응 수단이 많지 않았던 코로나19 초기에 외국처럼 지역 봉쇄나 락다운 같은 강력한 조치 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국민들께서 인내하며 동참했던 마스크 착용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최장 파업 D-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입니다. 이틀 더 있으면 2003년 최장 파업 기록인 16일에 맞먹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는 사이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 차주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에 따르면 평상시와 대비해서 전국 주요 항만의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99%, 시멘트 출하량은 88% 수준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주유소도 전날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 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멘트 분야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어제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 재개하였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길어지는 파업으로 인해 어려워진 생계, 그리고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업무 개시 명령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찾은 자리에서 그 시점을 이르면 내일로 못 박았습니다. 내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유는 품절 주유소가 어제 96개에서 오늘 이 시각 81개소로 일부 주춤하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강은 일부 기업이 이번 주 후반부터 가동률을 조정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업종별 출하 차질액은 3조 5천억 원에 벌써 이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태를 잘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능사는 아닙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죠. ILO가 개입 절차를 개시하면서 우리 정부에 보낸 공문의 내용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의견조회 요청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한 것과 달리 결사의 자유침해라는 점이 명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약을 위반한 건데요. 어긴다고 해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당장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그리고 통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대 경제 강국,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ILO 협약 위반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물론이고 이를 이유로 외교 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강경 정책을 통해서 작은 정치적 이득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 직시하기 바랍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반박했는데요.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여야와 화물연대의 3자 긴급중재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이 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픽은 2살 어려진답니다. 정 의원님들 이르면 내년부터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각각인 사회적, 법적 나이가 모두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 건데요. 그동안 경우에 따라 제각각인 나이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인수위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제시가 됐던 법입니다. 그동안 나이 계산과 표시와 관련돼서 많은 분쟁과 갈등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노동과 관련된 부분, 백신 접종에서의 나이 또는 뭐 보험 계약과 관련된 나이 여러 가지 나이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제 하나의 기준을 완벽히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문제없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새로운 만나이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당선 무효 위기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이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당원들에게 비례대표 경선 지지를 호소한 등의 혐의, 또 공사 노조원에게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입니다. 이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과반 굳혔답니다.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죠. 이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이로써 미국 중간선거 상원 최종 스코어 민주당 51석 대 공화당 49석입니다. 과반 차지로 바이든 행정부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인데요. 그래도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해서 마냥 쉽지 않은 바이든 정권 후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ILO 서한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무게감이 크다. 그러니까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이제 문장이 이제 적시돼 있다고 주장을 보도를 했고요. 고용노동부가 이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고용노동부는 ILO 서한이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협약 적용이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감독기구에서 발송된 게 아니라 사무국으로부터 온 만큼 공식 입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한을 통해서 노동계의 개입 요청에 따른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감독기구의 기존 판단을 알려준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ILO 감독기구가 아닌 사무국은 회원국이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고용부와 노동계는 해외에서도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시아 태평양 지역총회에서입니다. 박종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 업무 개시 명령은 불가피하게 법률의 근거에 발동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루 앞서 윤태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기조연설에 나섰는데요. 정부가 ILO 협약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법치와 자유를 말하는 정부가 법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의 추가 개입을 또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맥락이에요? 네, 국토부가 오늘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노동자 1명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분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국토부 측은 이 노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복귀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 건데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ILO에 추가 긴급 개입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채커 오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았습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지자체발 실내 마스크 의무 논쟁, 이르면 1월 말 조정.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조금 전 결정했습니다. 예산안 협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왜 그토록 이 장관의 해임에 집착하느냐며 이성과 양심을 되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이재명 표 예산을 반영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다, 대선을 부정하겠다 이런 심리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옆집에서 만들어준 살림살이 표대로 우리 살림을 사는 그런 집이 가정이 있습니까? 여당은 초부자 관세와 정부 원안만 고집하며 정작 민생에 사는 나몰라라 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원안보다 민주당 요구안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바로 수용하면 될 일입니다.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요. 예산안 협상 아직입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다고는 하는데요.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과 이재명 표 예산의 세부 사안을 놓고 아직 줄다리기 중인 상황인데요. 종부세법과 법인세 등 이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까지 함께하는 3+3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예산안 협상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습니다. 오늘자 뉴시스 조사를 한번 보시면요. 해임 건의안 찬성 55.8%, 반대는 34.2%였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이 중립 무당층에서는 이 해임 건의안 찬성 여론이 59.8%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대 의견은 25.1%였습니다. 이 장관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주장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죠.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정무직의 숙명이다. 연말까지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참사 직후부터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 생각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해임건이 내기 전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셨어야 될 문제고 또 이상민 장관 본인이 결단을 했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하고 이런 게 마치 굴복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네, 반면에요.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이 된 점을 들었는데요. 이 전 서장의 법적 책임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윗선인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법원이 현장 책임자마저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책임부터 묻고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종영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좀 컸었죠. 결론은 해임 건의안 처리로 가닥을 잡았지만요. 이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 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죠. 양론이 팽팽합니다. 예. 사실 일장일단이 있지요. 예. 해임 건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 무용한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에는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네, 여야가 45일간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 지난달 23일입니다. 그 다음 날인 24일부터 국정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이 벌써 14일째입니다. 예산안과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로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진상규명을 바라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듯합니다. 저희는 정치적으로 서로 이러는 거 원치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추모 공간이나 가족들 만날 수 있는 소통. 저희는 바라는 게 더 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그냥 잘못했다 인정만 해주시고 그거를 바라는데 거기에 무슨 여야가 어디 있고 그런 거 머리에 그런 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네, 여야의 다툼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국회 상황실을 고소고발 픽3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픽은요, 10억입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첼로 연주자가 허위 사실이었음을 인정을 하면서 일단락이 됐죠. 한동훈 장관은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또 유튜브 더 탐사 관계자들,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 흐지부지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찰은 오늘 바로 더 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이 뭘 걸겠냐라고 했던 것 결국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냐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이 없다면 절대 물어봐선 안 되겠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김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지도 되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장관의 답변은 방금 들으셨죠. 김 의원 역시 한치도 물러설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정치 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한 장관에게 고소를 당한 청담동 술자리의 제보자도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한 장관을 향해서요. 네가 무슨 명예가 있느냐. 역사상 이런 법무부 장관 받느냐.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이런 트위터 글들 잇따라 올렸습니다. 김 의원을 거들었던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법률가로서의 한 장관이 10억 손배소를 한 것 과잉 행동하고 있다. 쇼에 가깝다. 재차 비판을 했는데요. 첼로 연주자가 이미 거짓말이었다 인정을 했지만 여전히 뭐가 사실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네. 현재 그 첼리스트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심경의 변화가 어떤지 당시만 해도 그 남자친구 말고 그 오빠도 그 녹취록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고소고발 픽으로 한번 가볼까요? 천공과 관저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결정할 당시에 유튜버 천공이 후보지였던 육군 참모총장의 관저를 둘러봤다라고 주장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한 겁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요.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육군 참모총장 관저가 아니라 한남당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4월이 되면서 막 육군 참모총장이 비가 건물에 비가 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가짜 뉴스를 공장처럼 내뿜으면 오염되는 것은 사회의 공기, 진실의 힘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말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고 정면 대응에 나선 건데요. 육군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6개월 이상 동안 제보받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을 때는 지지부진하더니 이럴 때는 무척 소통이 잘 되는 권력이라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을 감쌌던 김성환 의원은요. 이번에도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거들었는데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먼저 언급한 것도 천공이었다고 했습니다.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이 어떻게 와요? 그냥 오면 용은 그냥 오면 쓸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여의주가 뭐예요? 법이에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천공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아주 막말을 한 바도 있고 그런데 천공의 발언과 대통령의 행동이 굉장히 일치하는 대목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의혹입니다만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네, 세 번째 픽입니다. 조명 있었나?인데요. 대통령실이 현직 야당 의원을 고발했던 첫 번째 조치였죠.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문제 삼았던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이 주목을 받았지만요. 대통령실이 고발한 것 자체는 이 자리가 조명을 켠 콘셉트 사진이었다라는 발언에 대한 거였습니다. 조명은 없었다, 가짜뉴스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의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네, 장 의원은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대통령실의 문제 촬영의 장소 위치를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루마리 휴지라도 주면 되지 않냐는 태도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조차 큰 귀감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 고발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들도 나섰습니다. 우리가 장경태다라는 플래카드를 이렇게 들고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의혹을 대신 지적할 책무와 권한이 있다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치졸한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을 재갈을 물리는 속 좁은 정치 부끄럽지 않습니까? 비판을 억압하고 반대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자유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자애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민폐일 뿐입니다. 대통령답게 부디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린 고소고발 픽3의 이 공통점이요. 윤석열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전쟁의 일환이다라는 점입니다. 법적인 처리 결과 곧 나오겠지만요. 본질 자체가 정치적인 사안들인 만큼 여러 의혹 제기가 법적인 공방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평가, 유권자인 정회원님들의 몫일 듯합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이 가짜뉴스에 대한 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이미 지난달 30일 발의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하고 9일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고 표결이 안 될 경우에는 안건은 폐기가 된 걸로 봅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발의로 대통령에게 이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생각인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면서 국정조사와 예산안 등은 별개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내면 바로 무겁게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관련 해임 건의안과는 관계없이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없이 국정조사는 빠르게 제대로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책임져야 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엄히 문책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면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쭉 밝혀왔잖아요. 또 여야 예산안 협의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국민의힘 쪽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 해임 건의안보다 시급한 것은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정쟁의 판을 키워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해임 건의안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면서 제발 이성과 양심을 되찾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당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산안 처리 또 국정조사 과정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추가로 발의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경우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해서 여야 간 논의가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 발의에 대해서 민주당의 방침은 전해 들었다. 다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얘기를 보니까요. 소식을 보니까 민주당이 9일에 금요일에 정기국회가 끝나잖아요. 주말에 바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를 계속 열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그런 명분을 들어서 임시국회 소집을 했다는 속보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민 해임안 내일 보고 예산안 빨간불, 탄핵쇼 그만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네. 자, 잠깐만요. 이제 발제 들어보기 전에요. 지금 이제 현장 상황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 네, 지금 선수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귀국은 조금 전에 했는데 이제 벤투 감독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현장의 소리가 상당히 이제 환영 인파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고요. 환호성이 들리네요. 네, 유니폼을 입은 선수와 감독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기다리고 있던 팬들이 아주 소리를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이제 회색 마스크를 쓰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벤투 감독이 아까 맨 앞에서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한 10명 정도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더 많아 보이네요. 네. 들어와서 한 명씩 뭐 순서대로 악수를 나눈 것 같은데요. 네. 김병지 전 선수. 김병지 전 선수도 보이네요.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금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인천공항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환영 인파 속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선수들이 다 모인 후에는 아마 간단한 환영 행사가 진행될 걸로 일단 보이는데요. 일단은 일렬로 서서 일단 기념 촬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뒤에 백에 뭔가를 깔고 벤투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들이 쭉 도열을 했는데요. 지금 기념 촬영하려는 아마 그런 준비 과정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팬들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들을 이름을 좀 연호하고 있네요. 뭐 조규성 이름도 들리고 손흥민 이름도 들리고 그런데요.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월드컵을 거치면서 팔로워수가 거의 수백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이 팬들이 연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박 맞고 축구 많이 한다고 했더니 아주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애드립으로 아주 얘기를 잘하고 전문가입니다. 있습니다. 네. 자, 어떤 행사가 진행될지 저도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길게는 한 20-30분 정도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뭐 다 중계할 수는 없고요. 앞부분 이제 주요 부분을 저희가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공항에서 나온 이제 감독과 선수단들이 이제 기념 촬영을 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잠시 후에 한 마디씩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마스크를 벗는 걸 보니까 이제 벤투 감독부터 이제 차례대로 발언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마스크를 벗었네요. 벤투 감독이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다음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벤투 감독이 이제 지금 얘기 중인데 아마 오늘 그 행사 전반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좀 듣는 것 같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귀국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단장으로 참석하시고 우리 팀을 이끌어주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께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팬들이 나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대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과 국민의 성원으로 좋은 성적을 내줬습니다. 특히 파울로 벤토, 주장이신 손흥민 선수, 그리고 나머지 선수단, 그리고 축구협회 모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밤늦게 성원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우리 팀을 멋진 성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게끔 같이 이끌어주신 우리 파울로 벤투 감독님께서 감사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Gostaria naturalmente de agradecer em primeiro lugar esta recepção, uma recepção que nos deixa satisfeitos, que nos deixa orgulhosos e acima de tudo agradecer todo o apoio durante mais de 4 anos e deixar também perante o povo coreano um agradecimento dos jogadores que fizeram possível lograr este objetivo. A todos eles, aos jogadores e ao povo coreano, o meu muito obrigado.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항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4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대표팀을 이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 모든 팬분들의 응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들의 이런 지원과 응원이 있었기에 저희의 또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선수단, 코칭 스태프, 선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순서는 우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감사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공항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좋은 경기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대한민국 축구가 끝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선수들 또 저희 팀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드컵 동안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 감사 인사까지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조금 더 약간만 뒤로 이동해 주시면. 자, 지금 인천공항에서 진행된 이제 환영 행사의 일부를 저희가 봤는데요. 이제 벤투 감독 얘기, 또 주장 손흥민 선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대한민국 축구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더 나아갈 수 있는 팀이 되고 앞만 보고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4년 후에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또 뛸 수 있을지 확신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도 또 볼 수 있기를 또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기자회견장으로 이동을 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은 저희가 뉴스룸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이 오늘 출범했는데요.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으로 통하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은 최근 당대표 조건론을 거론한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의 윤심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선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한 장관 역시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친윤계 모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죠. 국민공감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71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발족한 국민공감. 정치권에선 개파 모임 아니냐 시선도 있죠. 총괄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 이른바 관저 모임, 윤핵관 4인방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도 오셨고요. 또 여기에는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참여하셨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또 의원들 개개인을 보면 전혀 이 다른 계파 모임하고는 관계없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것입니다. 네. 그게 바람이고요. 국민들의 바람이고요. 네. 좀 지켜봐 주시고 자꾸 개파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개파 모임은 아니라고 하지만 친윤계 핵심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죠. 권성동, 장제원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국민공감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권 의원은 국민공감의 전신 민들레 모임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이었죠. 개파로 비춰줄 수 있거나 또 다른 그런 당적 협의체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당시에 오해가 있었다며 자신의 입장을 슬쩍 바꿨습니다. 이철규 총괄 간사가 순수 공부모임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고 또 제가 확인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공부모임의 형태를 그런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시 장제원 의원과 민들레 모임을 놓고 갈등도 빚었었는데요. 영원한 형제와의 오해도 이젠 풀린 듯합니다. 최근 관저 모임을 통해 화해를 했다는 뒷말도 들려옵니다. 권성동, 장제원 두 분 사이가 생각보다 더 사이가 안 좋아요. 이제 전당대회 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공천도 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화해, 술 한잔 먹고 화해 이러지 않았을까? 장제원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예, 만나기도 하고. 예. 장제원 의원, 관저 모임 이후 부쩍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장 의원을 따라붙은 취재진들의 숫자, 장 의원의 정책 위상을 보여주는 듯 싶은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작심한 듯 쓴소리를 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거론한 당대표 3대 조건론,
당 안팎의 잡음만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에 동조한 정 비대위원장도 함께 유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원내 관련돼서 얼마나 현안이 많아요. 예산 문제도 타결해야 되고 또 국정조사 문제도 같이 맞물려져 있는데 또 뭐 비대위원장께서 또 이런저런 뭐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야 되니까 기준이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의 심판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주 원내대표가 쏘아 올린 3대 조건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대 출마설로 이어졌죠. 이른바 윤심이 담긴 게 아니냐 해석도 뒤따랐는데요. 윤 대통령이 불쾌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죠. 한 장관은 다른 데 쓸 때가 있다. 정치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전언도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용산의 기류를 반영한 걸까요? 윤핵관들도 한 장관 차출설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차출론은 뭐 아주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도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관직에 충실하겠다며 차출설을 일축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관의 전대 출마, 애초에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였다는 지적도 나왔죠. 당대표 출마 자격,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 당원에게만 주어집니다. 내년 3월 초 전대 신기를 고려하면 조만간 입당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뭐 최대한 늦춰도 3월 13일 이전에는 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역산하면 12월 13일 날은 입당하고 당비를 내야 돼요. 어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 법무장관의 휘하에 있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지금 입당을 하겠습니까?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야당의 공격에 빌미만 줬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자존심도 없나 싶어요. 왜요? 아니,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아닌 사람을 불러다가 네. 정당 정치도 안 한 사람을 불러다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대표까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건 네. 이거는 그 깊은 역사의 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자존심 상할 문제 아닌가요? 친윤계 입장에서 더 아픈 부분은 기존 후보군들이 성에 차지 않는 대표감으로 전락했다는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차악을 뽑는 선거란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선거는 객관식이다라는 거죠. 뭐 성에 차지 않는 후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나은 후보는 누구입니까? 이런 문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선거 때 나온 사람 보면 어떤 경우는 덜 싫은 사람 차악을 선택한다 뭐 이런. 여기에 주 원내대표가 강조한 수도권과 MZ세대 대표성, 윤핵관들의 노선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죠. 그럼 이른바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노선이다라는 게 딱 강경 노선이고 지금 어차피 수도권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그쪽 의원들 전체가 그쪽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고방식도 그쪽으로 이렇게 편향돼 버린 거고 거기 좀 갇혀버린 상태에서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반역이라는 소리가 듣고 윤핵관들에겐 눈엣 가시인 유승민 전 의원만 좋은 일을 시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MZ세대,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웬일로 주호영 대표께서 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아니 그런 당권 후보가 지금 제 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이제 수도권을 중도층, 수도권, 젊은층, 그렇죠. 중수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유 전 의원이 당대표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했죠. 당심에선 조금 뒤졌지만 민심에선 확실하게 앞선 모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친그룹에선 전대 룰을 고쳐서 당심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죠. 수도권과 MZ세대를 강조한 주 원내대표의 발언, 이 경선 룰 논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9대1로 해서 당원을 더 많이 반영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 멀어집니다.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60대 이상의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민심을 기반으로 하는 걸 당원들을 기반을 높여버린다? 그럼 수도권이나 젊은 층이 투표할 기회가 있겠어요? 유승민 한 명을 네.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을 네. 7대3을 뭐 9대1로 바꾸고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좀 삼류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예. 국민의 힘이 아니고 당원의 힘이지. 또 무슨 10%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10% 정당이지. 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 전 의원은 현행 룰대로 당원 7, 여론조사 3의 비율이 유지가 된다면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친윤계 입장에선 스텝이 꼬인 셈입니다. 정치권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나서 친윤계 후보를 교통정리할 거란 말도 나오고 있죠. 윤핵관들은 무슨 소리냐 일단 강하게 부인하고 있긴 한데요. 유 전 의원, 윤 대통령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대통령께서 지금 교통정리를 하십니까? 전당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 억측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당대회 앞두고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이란 지위에 간 이상은 뭐라 그럴까요? 이 경선 개입, 공천 개입, 선거 개입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말 한마디 했다가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경선 개입, 공천 개입, 선거 개입 이거 얼마나 중대한 불법 행위인지 그거는 대통령께서 잘 아실 거라고. 유 전 의원의 거침없는 발언. 경쟁력 있는 친윤계 후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차기 당대표의 조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당대표 선거에서 유승민에게 이길 것, 그다음에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일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비극인 거죠. 2번은? 네, MZ세대와 공감하는 지도부가 필요하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비판을 했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다시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진석 비대위원장이 심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지 그게 왜 심판으로서 하면 안 될 이야기인가라고 되받았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론적이며 지극히 당위론적인 이야기를 제기한 것이라는 건데요. 정 비대위원장은 2024년 총선 586 운동권 세력 대 새로운 글로벌 주도 세력, 새로운 물결의 대결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새로운 물결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MZ세대, 미래세대와 함께 늘 공감하는 지도부를 구성하고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다만 정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발언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론으로 확대 해석된 데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우리 집권 여당의 자세의 이야기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누구누구 차출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MZ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MZ세대의 대표 주자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책을 집필한 걸로 알려져 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젊은 세대에 대한 접근인 MZ세대라는 정치의 불명의 용어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책에 썼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의 조건으로 MZ세대의 지지세가 거론되는 걸 꼬집은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역할에 최선, 유승민 MZ 수도권 지지 바로 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민주당의 비이재명계 인사 2명이 최근 정치권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박영선 전 장관이죠. 임 전 실장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최근 야권 인사 가운데 이 2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한동안 잠자코 있다 정치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인물들인데요. 첫 번째 인물부터 바로 줌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진짜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작정을 하고 정치보복에 나서겠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더 가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지난 8월 말 이후로 페이스북을 끊었는데요. 하지만 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라디오까지 잇따라 출연하고 있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격인데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기획사정의 정점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적 이 문제를 치고 올라갈 것이냐.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을 앞세워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는 건데요. 정작 윤 대통령 본인은 검찰 뒤에 숨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검찰 뒤에 숨는 비겁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뒤에 숨는 거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검찰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사유화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근래 여러 정치 현안과 관련한 이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 삼았는데요. 특히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감싼 것을 두고 이 형님 리더십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상민 장관 왜 해임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끼는 동생이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저는 그분한테 우리가 뭐 한간에 있었던 형님 리더십인지 제가 되묻고 싶은 겁니다. 네. 임 전 실장이 이렇게까지 앞장서서 윤 대통령을 맹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두 번째 목적이자 주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지키기인데요. 임 전 실장은 비명계이자 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죠.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는데요. 그 이후 문재인 정부 이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복심 중의 복심입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님께서 항상 정의롭고 따뜻한 대통령으로 국민들 가슴에 기억되실 수 있도록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성심으로 모시되 예스맨이 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비서실장은 영원한 비서실장인 모양입니다. 이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죠. 이때 임 전 실장이 대변인이자 호위무사로 나선 셈입니다. 대통령께서 저는 입장을 내신 것은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보고받고 승인했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 이런 저는 당신의 어떤 성품이 드러난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전 실장 일단 방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꺼내고 있지 않죠. 다만 이번 재등판을 기점으로 이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저로서는 책임감을 갖고 제가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뭐 요즘 너무 답답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임 전 실장이 정치 전면에 나선다면 친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86 운동원과 이 친문계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임 전 실장을 지속적으로 호출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정치 재개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현안 때문에. 자,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비명계지만요. 그렇다고 친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물에 빠진다면 둘 중 누구를 먼저 구하실 건가요? 이재명 대 문재인. 오.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꼭 골라주셔야 됩니다. 꼭 골라야 됩니까? 네. 이거는 정말 힘든데요.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 물에 빠진다면 둘 중 누구를 먼저 구하실 건가요? 이재명 대 문재인. 네, 이것은 제가 대답을 안 하는 것으로
저도 제발요. 재미없어요. 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후방 지원하긴 했지만 친명계도 아닙니다.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와 이 당대표에 출마할 때 서슴없이 쓴소리를 날렸던 바 있는데요. 이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 대표를 비판했었죠.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대표에 출마하면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단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집요한 정치기술자 이미지로 민주당의 리더십이 만들어지기보다 가슴으로 정치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지만 그래도 친문으로 부르기엔 애매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박 전 장관은 스스로 이 경희대 동문인 저랑은 제가 바로 원조 친문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당시 경쟁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비아냥을 샀었죠. 문재인 정부에 입각하기 전에는 이 비문 성향이 짙었기 때문인데요. 박 전 장관 실제로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당내 경선에선 안희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안 지사가 그동안 자기가 평생 동안 30년 동안 정치인으로서 겪어온 어떤 그런 당금질을 통해서 스스로 마음속에 축적했던 그런 포용력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오늘 의원 멘토단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 전 장관의 재등판 임 전 실장과는 결이 다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검찰 국가를 만들었다고 비판하고는 있지만 주 목적이 문재인 지키기는 아닌데요. 오히려 당내 현안과 관련한 코멘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재명 당대표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100일 동안 이러한 새로운 미래 비전, 그다음에 민주당의 새로운 이미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아쉽다. 이 대표가 지난 100일 동안 이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비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양당 정치의 폐해를 개선을 하고 팬덤 정치의 타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공천제 도입입니다. 안 하겠다 공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언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박 전 장관이 다시 얼굴을 내민 속내는 뭘까요? 이 정치권에선 포스트 이재명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스스로 대안으로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박 전 장관은 1년짜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곧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스스로 포스트 이재명을 자처하기보다는 민주당의 새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포스트 이재명의 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민주당은 지금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어떤 대선 후보군도 메이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성과 투명성이거든요. 예.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선 이 현재로선 기성 정치의 질이 멸렬한 모습에 다시 뛰어들고 싶지 않다면서 정계 복귀에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이 여야 양당이 극한 대립을 반복하는데 염증을 느꼈나 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장관이 진짜로 노리는 건 이 정계 개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산업화 세력으로서 어떤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면 민주당도 민주화의 어떤 그 중심 세력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이 여기까지라면 이제는 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박 전 장관은 이 정치개혁과 정계 개편의 일환으로 DAO, 그러니까 DAO, 탈중앙화된 자유형 협동조합, 이 형태의 정당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박 전 장관이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이 세 가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진영이 아니라 이 사회 여러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디지털 정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오 시스템은 네. 뭐냐? 네. 이게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디지털 시대의 다양화를 흡수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재등판한 야권의 두 인물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비명계란 공통점은 있지만 노림수는 약간 다른 듯하죠. 오늘 주민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재등판한 이인방, 임종석은 문재인 지키기, 박영선은 이재명 때리기.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그동안 폭로를 많이 좀 이어갔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꺼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한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하지만 연출 능력이 형편없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 얘기를 들은 남욱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출석길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거겠죠.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그 짐작해 봤을 때 남욱 변호사의 폭로는 좀 이어질 좀 그런 분위기를 일단 보이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구 대표팀 왜 너무 소고기 얘기하려고?